매브리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11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다가고 있고 12월이 곧 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내년이란 뜻이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요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서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국토부에 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를 드려서 궁금한 점을 여쭤본 다음에 들은 답변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일단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실시할 거다라고 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안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디딤돌 대출 그리고 버팀목 대출을 운용을 이미 하고 있었죠, 정부에서. 근데 이것의 소득 기준을 확 늘린 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 플러스 금리를 낮춘 거. 자, 그래서 기존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이 이제 상향 예정인 거로 말씀드리면 8,500만 원 이하여야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특례를 하면서 소득 기준을 대폭 높여줬습니다.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이 대출을 이용 가능하게 해줬고요. 금리도 더 낮게.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원래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상향해서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이건 역시 특례를 도입하면서 1억 3천만 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도 원래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이하였어야 됐는데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로 1억 원씩 높여줬고 다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는 3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금리도 역시 더 낮아졌죠. 자,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이제 Q&A를 해볼 텐데 우선 일단 첫 번째로 하긴 하냐, 워낙 요즘 정책들이 확확 바뀌니까 하긴 하냐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원래 1월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말을 했죠. 근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나라에서 이거를 대출을 출시하려면 본인들이 직접 빌려주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대신 빌려주면 낮은 금리로 빌려주니까 그 2차에 대한 보전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예산안 심의가 안 됐죠. 보통 이제 예산안은 끌고 끌다가 거의 뭐 매해 말일이 돼서야 통과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다반사인데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만 특례 대출을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입자금으로는 8조 7,670억 원, 전세자금으로는 3조 5,975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직접 융자액만 그렇고 2차 보전하는 액까지 포함하면 더 큰데 어쨌든 이렇게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너무 이제 집값을 띄우는 대출을 풀어서 집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깎으려 할 테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출생 대책으로서 유효하니까 오히려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가능하고 예산이 또 증액돼서 통과하느냐 감액돼서 통과하느냐에 따라 설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답변은 예상일 뿐 확정은 아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대신 전해드리는 내용도 확정은 아니고 예상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의 조건 우선 뭘까요? 무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가지신 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까지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2022년 1월부터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 생각해 보면 최소 1년은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이후부터 가능한 건지 출산 예정자도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는 기사에도 막 좀 이상한 설명들이 있던데 임신만 갖고 안 됩니다. 출산 예정도 안 돼요. 출산한 이후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드릴 때 자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부라고 말씀 안 드렸고, 이거는 미혼인 부모도 가능합니다. 미혼 부나 미혼 모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운영기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미확정이에요. 추측해서 내년 1년 동안은 할 것 같은데 내년 1년 동안은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예산대로 통과만 되면 내년도는 충분하게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놨다. 이게 국토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은 100% 믿을 수 없는 거는 특례보금자리론 일찍 종료했죠. 이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조기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도 뭐 1년 다 갈 수 있다. 이거는 100%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운영기간은 아직 미확정이다. 자,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국토부 관계자분의 답변 플러스 현재 운영 중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있죠.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이제 기금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기금대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버팀목 디딤돌의 일종의 변형판인 거예요. 좀 더 폭을 넓게 하고 이자를 낮춘.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소득, 기타 여러 가지 운영 방법들이 현재 운영 중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유사할 거다라는 게 일단 국토부 관계자분의 큰 틀의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뭘 여쭤보시는 거냐면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나 이거 발표 나기 전에 집 샀는데 발표가 나버렸네? 이거 어떻게 대출 못 갈아타나?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건데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환대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걸 시도해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에서 구입자금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하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받을 수 있냐? 이 밑에 있는 질문인데 23년 출생한 아이 1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출생아 1명에 대해 1회 기여만 있는지 혹은 무주택에서 1주택 시 특례대출 적용받은 후 2년 후 매도해서 다시 무주택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참 흔치 않을 것 같은 케이스긴 한데 사서 2년 동안 이제 하다가 다시 팔고 또다시 주택을 할 때 그때까지 이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또다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갈아타는 거. 그리고 구입을 여러 번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뭐냐? 전세랑 구입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건 현재 기금 대출도 동시에 받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갈아타기나 전세 대출을 갚고 나면 전 기금 대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갈아타기도 가능한 거고, 여러 번 쓰는 것도 대출 받아 쓰다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동시에 상환을 하겠죠, 대출을. 그러면 저는 받은 대출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 집을 또 다시 사고 싶어, 다른 집을. 그럼 그때는 내가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전세 대출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하냐? 이것도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건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1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반전세도 가능하냐? 뭐 보증금 뭐 한 3억 정도 되고 월세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되냐? 이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냐? 기금대출의 룰을 따라갈 거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금리 다시 보시면 8,500만 원 이하에서는 1.6에서 2.7%,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8,500에서 1억 3천 구간에서는 2.7에서 3.3% 금리가 적용되는 거죠. 기금대출의 큰 틀을 따라간다, 이 룰을 따라간다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가 현재 이제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최소금리가 2.45%에서부터 최대금리가 3.55%까지 가는 거고, 만기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30년 뭐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냐, 4천만 원 이하냐, 7천만 원 이하냐, 8,500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금리가 또 이렇게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8,500만 원에 10년 만기, 이게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최소금리죠. 이게 2.7%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년 만기에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 언저리 구간에서 걸리면 3.3%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금리들이 쭈루룩 채워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산이 줄어들면 뭔가 이걸 좀 더 빡빡하게 세울 수 있겠고,
예산이 더 늘어난다 치면 좀 더 여유롭게 설계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2.7에서 3.3이고 그 안에서 금리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역시 왼쪽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건 역시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냐, 가령 최소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해 놓고 이거인 동시에 7,500만 원 소득 구간에 걸린다. 그러면 최소 금리인 2.3%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보증금 구간이 있겠죠. 이게 3억이었죠. 3억까지 가는 거. 동시에 소득도 거의 맥스인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금리인 3%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금리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5년 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례 금리는 5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5년 뒤에는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제가 기금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기존에 8,500만 원이었는데 1억 3천 원 늘어난 거고, 전세자금도 7,500만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원 늘어난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의 소득이 만약에 8,500만 원 이하다, 구입자금을 받으신 분이 8,500만 원 이하다 하면 특례금리는 끝나더라도 기금대출 금리로만 넘어갑니다. 10년 금리로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기금대출의 소득 요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특례대출 받다가 5년이 지났어도 기존 기금대출 금리까지로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8,500만 원 이상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7,500에서 1억 3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시면 됩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아이 한 명에 대해서는 5년까지 특례금리를 받죠. 근데 그 5년 이내에 아이를 한 명 만약에 더 낳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동시에 금리는 0.2%가 낮아져요. 자, 그 뒤로 10년, 그 사이에 아이를 한 명 더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다. 그럼 15년까지 연장이 되고 금리가 0.2%포인트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까지 낳으시면 최대 15년에 금리는 0.4%포인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상환 방식 어떻게 되냐? 원리금 균등 방식만 되냐? 체증식이나 다른 방식도 되냐? 자,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큰 틀에서 기금대출을 따라간다고 했죠. 현재 기금대출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3개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분도 큰 이변이 없는 한 3가지 모두 지금 기금대출처럼 3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냐? 실거주 의무 있나요? 이게 약간 질문이 저는 보고 의아하긴 했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구입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전세를 줄 수 있냐? 이 질문이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거주 안 하다가 걸리면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로. 이거는 기금대출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사셔야 됩니다. 세주다가 걸리면 대출 회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근데 그러면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1주택자인가요? 왜냐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아직 이것까지는 정할 수 없다. 왜냐면 분양권, 입주권까지 인정해주면 그러면 대출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근데 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금대출로 예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가령 제가 5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5억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버팀목 대출 받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내가 5억짜리 주택을 분양받은 건 맞지만 내가 지금 낸 건 계약금밖에 없다. 이걸 내 자산으로 볼 수 있냐. 이의신청을 해서 뭐 내가 얼마를 납부했다 이렇게 소명을 하면 자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 심사 요건이 충족이 돼서 실행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소유해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반면에 디딤돌, 그러니까 구매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입주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유주택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분양권 입주권 갖고 계시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댓글도 있었습니다. 원천징수인가요? 건강보험 보수 월액인가요? 자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뭐 차량은 시가인가, 과표인가, 주식은 평가손익의 가만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기금대출 기준과 동일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뭘 보냐면 뭐 원천징수 영수증도 되고 급여 명세서도 되고 소득증명서도 되거든요. 이거 중에 택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자산도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지금 현재 기금대출에서 자산 소득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SR, LTV, DTI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입 예정의 스트레스 DSR 등 DSR 규제 적용하나요? 도입 예정인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적용하나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스트레스 DSR, 전세대출 이자 DSR은 아직 확정조차 안 된 거죠. 이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제외하고 DSR, LTV, DTI 어떻게 되냐? 기금대출 따라간다고 했죠. 기금대출은 DSR, LTV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DTI만 보는데 현재 DTI는 6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도 DTI 60%만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 분양받은 주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후치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요거 역시 미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인정해주게 되면 예산이 어쨌든 더 필요하게 되는 건데 예산이 깎이면은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또 설령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주택 사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후시담보가 된다 하더라도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도 크고 우량한 사업장이어야 무너질 우려가 없어야 그런 경우에만 후추담보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사업장을 보고 뭐 이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 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그 사례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려 봤습니다. 아직 사실 미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고 예산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담당자분을 제가 좀 괴롭히면서 통화를 좀 긴 시간 하면서 괴롭히면서 얻은 답변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걸로도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 기금대출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실제로 실행이 되면 그때 한번 영상을 확정된 걸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